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은 공정거래학술연구지원사업 업경제분석그룹 AG 최종 발표회 OTT 오버 더 탑 OTT와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 간 수요 대체성 및 경쟁 관계에 관한 연구 2021년 11월 15일 본 연구를 맡고 있는 한자대학교의 경영학과 김영두입니다. 발표자이고요.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차상육 교수님과 함께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융합이 2000년 이후에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어떤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흐름과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가 자체망과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인터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망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은 이용자 중심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OTT의 경우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다수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송 사업자도 OTT 시장에서 이제 그 OTT와 관련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유료 방송 사업자들도 OTT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OTT 자체의 어떤 사업자들도 OTT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케이블 TV와 IPTV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IPTV, OTT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로 등장한 OTT 사업자들은 플랫폼 또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방송통신 융합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들이었던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OTT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순수하게 OTT 사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OTT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사업자도 있고, 케이블 TV 사업자도 있고, 위성방송 사업자도 있고, IPTV 사업자도 있고, 순수하게 OTT 사업자들도 있고, 기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TV의 경우에는 기존의 디바이스 중심의 사업자가 이런 방송 분야로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송통신 융합과는 좀 색다른 측면, 아주 망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어떤 새로운 융합적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OTT와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도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겠습니다. 제도적, 법률적 측면은 주로 이제 규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 체계에서
케이블 TV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OTT 사업자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TV 사업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IPTV 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OTT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 법체계가 지금 적용되는 법체계가 IPTV까지는 방송사업법이라는 것이 방송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OTT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 사업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이커머스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제의 차이는 시장 구조에 따른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하고요. 또 행위와 성과에 있어서도 그 시장 구조 내에서의 각 플레이어들의 행위와 성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가치사들적인 측면, CNPD로 보통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가치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수직적 통합이냐, 수평적 통합이냐, 수직적 통합의 이해관계자, 수평적 통합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방송 또는 통신 사업자 라는 단순한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OTT 사업자들까지 다 결부가 돼서 또 콘텐츠 사업자까지 결부가 돼서 이런 가치사들이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고요. 하나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다수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제도와 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TT 사업자의 경우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비주얼 사업, 오디오 비주얼 규제, 규율과를 적용하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환경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송통신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 측면, 스트리밍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OTT는 이런 스트리밍 기술이 덜 되어 있었고 네트워크 속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런 스트리밍 기술, 네트워크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에 따라서 구현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리밍 기술, 네트워크 속도, 다양한 단말기, 그러니까 IPTV까지는 주로 시청할 수 있는 단말기가 TV였죠. 근데 OTT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노트북,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다양한 단말기에서 OTT를 시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채널 유료 방송과 OTT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방송 전용망 구축하는 건 다채널 유료 방송과 주로 관련이 있죠. 셋톱박스를 통한 서비스, 이것도 역시 다채널 유료 방송, 그러니까 방송 전용망이 필요하고 셋톱박스라는 어떤 기기가 필요하다. 다채널 유료 방송에서 OTT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 범용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CPU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 통신 속도 역시 5G 등으로 통신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행태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시간을 선호하는 이제 그러한 행태였다면 지금은 몰아보기와 같은 VOD 형태를 더 선호하는 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를 대하는 이 이용자의 행태가 변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시장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와 관련해서 외주 제작자, 프로그램 배급사, 그러니까 이들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널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지상파 DMB, SO,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 TV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방송, IPTV.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OTT는 나와 있질 않죠. 그러니까 방송 시장 전체적인 지금 프레임워크에 OTT라는 건 아직은 없는 겁니다. 기타 플랫폼 자체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광고 시장 전체적으로 결국은 방송 사업자들은 SO나 위성방송, IPTV 모두 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OTT도 마찬가지죠.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채널을 편성해주고 프로그램을 송출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 시청을 하거나 청취를 하는 이용자들이 있겠습니다. 자,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만을 보시면 마치 유료방송 전체가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유료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IPTV하고 종합유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PTV의 경우 200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 증가는 대부분 IPTV 가입자 수 증가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종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인과 기관 개념으로 나누면 개인은 더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마치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한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500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인 가구 단위 가입자들은 상당히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나 IPTV 다 마찬가지고요. 개인 가입자가 있고 어떤 기관 성격의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블 TV나 IPTV를 설치를 하시는 거죠.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보면은 개인 가입자 수에 대해서는 개인 가입자 전체와 기관 성격의 가입자를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가입자를 어떤 권역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거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OTT 및 유료방송 매출액 비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유료방송 OTT 매출액 추이를 한번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의 관계, 네트워크는 기존의 망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국,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처럼 기존의 네트워크는 자체망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만 OTT의 경우에는 공중 인터넷망,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존의 방송들이 실시간 방송 위주 VOD를 일부 가미했다라고 한다면 OTT의 경우는 VOD가 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청 형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VOD 형태로 자신이 보고자 하는 시간에
콘텐츠들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 단말기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주로 TV였었는데 OTT의 경우에는 PC,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기존의 지상파 사업,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이 이 OTT의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 안으로 OTT의 콘텐츠들을 많이 끌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 단말기 측면에서 OTT의 경우는 TV로 시청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종합유선사업과 IPTV 사업자들의 역할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법률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 방송법,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법적 지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OTT는 부가통신사업자, 진입 측면에서는 지상파 유선, 종합유선방송 IPTV가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OTT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TV, IPTV, OTT 순으로 신규 미디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글로컬 대 로컬의 차이가 있는 거죠. OTT의 특징은 글로벌 미디어가 다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 TV 플러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죠? 케이블 TV는 헬로, LG 헬로, SK 브로드밴드, KT 전문 SO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IPTV는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KT가 있고요. 위성방송은 KT 원래 TV, 원래 위성 TV, OTT는 글로벌 미디어, U 플러스 모바일 TV, 웨이브, 시즌,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애플 TV 플러스, 또 유튜브 프리미엄, 그 다음에 아마존 프리미엄, 그죠? TV 포탈 기반 OTT도 있고요. 플랫폼 형태로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와 IPTV의 콘텐츠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라는 측면에서는 LG 플러스하고 넷플릭스 간에 웨이브와 푹과 옥수수의 합병, 푹은 지상파 양압이기 때문에 지상파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옥수수의 경우는 가치사슬적인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이렇게 CJENM은 콘텐츠 쪽으로 지금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LGL와 SK 브로드밴드, KT 역시 콘텐츠 분야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KT, 플랫폼 사업자분은 U 플러스 모바일 TV, 웨이브, 시즌,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같이 글로벌 사업자들, 디바이스 사업자인 애플도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시장 경쟁성 평가, 유료 방송에 대한 시장 설정. 2018년 이후에는 SVSB, 케이블 TV와 디지털 유료 방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2016년의 경우에는 디지털 유료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 확정의 근거는 수요 대체성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 대체성, 상품 유사성, 이용자 특성 이렇게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시장 확정 근거를 찾고 있고요.
공정위 시장 경쟁 상황 평가, 지금 신결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 내 시장 경쟁 상황 평가, 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 HCN 인수, KT와 딜라이브 간 인수합병,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에 따른 유료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CJ헬로에 대한 LGU 플러스와 SKT의 인수합병 시 시장 경쟁 상황. 그래서 2016년과 2019년 두 번 있었죠. 2019년 LGU 플러스가 CJ헬로로 인수한 것은 조건부 승인했었고, SKT가 CJ헬로 인수하려고 했던 2016년도에는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OTT에 대한 시장평가도 일부 진행이 됐고요. OTT 내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대해 공정위 옥수수와 푹 간의 합병에 따른 OTT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다채널 유료 방송과 OTT 간의 시장 협상 문제는 아직까지 이 다채널 유료 방송과 OTT 간의 대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채널 유료 방송과 OTT 간의 대체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원칙상으로 따지면은 다채널 유료 방송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하고 OTT가 증가하면 대체 관계다. 다채널 유료 방송도 증가하고 OTT도 증가하면 보완 관계다.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OTT에 대한 시장 확장이 아직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방송 경쟁 상황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OTT에 대해서 신규 미디어로만 언급하고 있고요. OTT에 대한 시장 확장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채널 유료 방송과 OTT 간 미디어 이용자 행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OTT는 기존의 다채널 유료 방송이 이제 TV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TV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OTT는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IPTV나 케이블 TV 같은 가구에 한 개씩 하나씩 이제 가입하는 개념.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시청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OTT는 개인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 행태의 변화에 있어서 수동적 시청자, 다채널 유료 방송이 주어진 채널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그냥 시청하는 수동적 시청자라고 한다면 OTT는 적극적 이용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설계하고 채널을 설계하는 맞춤식으로 그렇게 이용자 행태가 변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채널 선택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다채널 유료 방송은 채널 선택권이 공급자이겠지만 OTT에서는 수요자로 OTT 접근성, anytime, anywhere, 콘텐츠의 풍부성, 실시간보다는 VOD, TV보다는 스마트폰, 풍부한 콘텐츠, 우리나라 이용자 형태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용자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수요 함수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제는 코드 커팅, 코드 쉐이빙, 코드 네버. 코드 커팅은 기존에 기존에 이용하던 것을 해지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쉐이빙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드 네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
다채널 유료 방송을 아예 사용해보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인 가구의 경우에 이런 코드 내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TT는 개인 위주의 미디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케이블 TV나 IPTV 같은 TV를 통해서 시청해야 했던 것들은 가족 단위로 이제 시청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제는 복수자 유지와 신규가 동시에 발생하는 보완제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 연구에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수요 함수 개념으로 보면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 대체성과 탄력성을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신규상에 보면 주로 10%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10%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가격 탄력성이 전부 사람들 개인마다 가격 탄력성이 다릅니다. 10% 올랐을 때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15% 올랐을 때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가족들이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계신 가구에서는 아마 가격 여부에 상관없이 끊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보셔야 되니까요. 수요 함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 대체성과 탄력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요 함수를 도출할 때는 저희가 몇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체와 보완이 함께 보고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수요 함수는 결합 판매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체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돼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대체 현상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일부 세분 시장에서, 그러니까 1인 가구와 같은 일부 세분 시장에서는 이 대체 성향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향후에 대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채널 유료 방송의 가격 자체보다는 결합 가격 혹은 OTT 가격 인하가 대체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디어에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 그 다음에 적소 이론을 통해서 경쟁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대체한다면 원래 이용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신규 미디어가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면 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대체를 하긴 하는데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시간 할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체 신규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서 기존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증가하면은 보완관계, 감소하면 대체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신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시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 연구 결과는 보완관계로 보고도 있습니다. 시간적 대체는 디바이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콘텐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격에 기반한 대체성으로 비가격 경쟁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통신 상품과의 번들림을 고려해야 되고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디어 행동에 기반한 대체성은 콘텐츠적인 측면과 네트워크적인 인터페이스과 플랫폼 선택과 디바이스적인 선택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AHP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AH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때, 저희가 분석하는 거에서는 케이블 TV, IPTV, OTT죠. 따로따로 유료 시장에 대한 AHP 분석, OTT에 대한 AHP 분석은 있었지만 같이 본 AH 분석은 없습니다. OTT 자체 내에서는 비용의 가중치, 비용과 콘텐츠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OTT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비용적인 측면과 콘텐츠를 많이 비중이 높게 고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케이블 TV를 가입한 가구 중에 2089 가구가 가입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 패널 기준 2020년에 케이블 TV 가입해, 그러니까 2016년 패널 중에서 2020년까지 조사에 응했던 그런 패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16년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OTT와의 관계가 그래도 2016년 이후로 봐야지 의미 있게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2016년 가입 가구 중에 25.9%가 2020년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수, 개인 가족으로 보면, 개인 단위로 보면, 가족 단위로 보면 적지 않은 수가 해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년 동안 무려 25.9%나 해지를 한 것이니까요. 자, 2016년 패널 기준 2020년까지 계속 패널로 남아있는 분들 케이블 TV 가입 해지 분석해봤습니다. 해지 가구는 IPTV로 약 89% 이동을 했고요. 유료 OTT로 이동한 가구는 19% 정도 됩니다. 복수 IPTV로도 가고 유료 OTT도 이용한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2016년 패널 기준으로 2020년 IPTV 가입 해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IPTV를 가입했다가 해지 하신 분들은 2016년은 가입했었는데 2020년에 해지하신 가구는 13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한 16.4% 정도 되죠. 케이블 TV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IPTV 2016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2020년에 가입한 걸로 4년 동안 가입자가 얼마가 늘었냐면 631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 819 가구였는데 거의 배가 늘은 거죠. 거의 70% 정도, 80% 정도, 70%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패널 기준 2020년 IPTV 가입 해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지 가구는 케이블 TV로 다수로 그러니까 IPTV 해지 가구 중에 90%는 케이블 TV로 갔고요. 18%는 유료 OTT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케이블 TV, IPTV, 유료 OTT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유료 OTT는 케이블 TV와는 부의 상관관계, IPTV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OTT 가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2011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020년 후반부 2021년 그러니까 2022 한국 미디어편의 2021년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 아마도 더 명확하게 이게 대체 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가 나올 것입니다. 크게 인식 측면하고 행동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측면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식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대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 TV와 유료 OTT는 대체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IPTV와 유료 OTT는 보완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채널 유료 방송을 묶어서 OTT하고 대체냐 보완이냐라고 이제 보시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 TV와 IPTV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좀 정확한 시장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김용두 교수님의 발표문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급한 상황이 생기셔서 이렇게 녹화로 대체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황유선 연구위원님과 조성익 과장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 분석실의 황유선 연구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유선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큰 OTT 글로벌 사업자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얼마나 가입자가 늘었는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 아직 그런 수치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시장이 관련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OTT를 중심으로 또 방송 시장, 더 넓게는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분석하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획정을 하고 상품 간의 대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OTT와 유료방송 서비스 간 다채널 서비스 간 수요 대체성, 경쟁 관계 연구한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또 저 연구원에서 여기서도 지금 연구에서도 자꾸 언급되는 이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유료방송 시장 파트를 제가 좀 맡고 있어서 사실은 저한테도 중요한 이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슈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참석 못 하셨는데 연구가 아마 조금 이제 뒷부분이 좀 많이 조금 지금 진행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코멘트하고 나머지는 제가 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토론으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슬라이드의 결론이 케이블 TV와 IPTV를 나눠서 케이블 TV는 OTT와 좀 대체 관계가 있는 것 같고 IPTV는 좀 보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조금 음량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슬라이드에서는 보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조금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케이블 TV하고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로 현재 획정이 되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공정위도 그렇고 저희 기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동일한 시장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비스와는 대체 관계고 한 서비스와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사실상 케이블 TV SO가 원래 이제 독과점 사업자였다가 IPTV가 뒤늦게 진출하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그간의 대체 관계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서 케이블 TV 가입자가 좀 줄고 IPTV 가입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뒷부분에 OTT 가입자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케이블 TV와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가까이 있긴 하지만 다른 상품들이 그냥 시계열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거를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약간 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마저 진행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메모를 좀 남겨서 봤는데요. 그리고 시장 일정이 사실 되게 어렵죠. 특히 OTT 서비스는 유형이 너무 다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토론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OTT의 컨텐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 물론 보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무료 모델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유료 구독자 모델도 있고 단건으로 보는 VOD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서 AVOD, TVOD, SVOD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컨텐츠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해서 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들이, 유사한 컨텐츠가 있는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는 영화도 많고 아니면 유튜브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라고 말을 하죠. 이런 좀 상당히 컨텐츠 유형별로, 그리고 서비스 모델별로, 비즈니스 모델별로 너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뭉뚱그려서 OTT와 유료 방송 서비스가 수요 대체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일부 유형은 상당히 대체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부 유형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시간을 소비하는 어떤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대체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같은 상품 시장으로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수요 대체성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체성을 봐야 될 때 조금 그림의 윤곽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이 연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또 공정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다이내믹하죠. 계속 상품 유형이 변화하고, 그리고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의 영역이 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 획정이라는 거는
어떤 정태적인 측면에서 현재 바운더리를 선을 긋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그리고 공정위 분들이 하실 때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 대체성이라는 건 저도 경제과를 나왔지만 학부 때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고 대학원 가면 그게 왜 그런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 그걸 실증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더욱이 시장이 다이내믹하게 돌다 보니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요. 한 가지 제가 빠먹었는데 이 연구자분 할 때 이 연구에서 그림에 보니까 케이블 TV하고 IPTV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KT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뭐 점유율이 한 9%? 뭐 그 정도 10% 조금 남짓인데요. 그 부분을 좀 빼고 그림을 그리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정확히 조금 이렇게 시장의 한 부분이 로스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연구에서도 지적됐지만, 흔히 말하는 코드 커팅, 그러니까 뭐 OTT를 가입하고, 이 유료방 서비스를 끊는 코드 커팅, 혹은 뭐, 좀 이렇게 비싼 거 보다가 아주 스키니하게 나는 그냥 뭐 채널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상품을 보겠어. 제일 싼 거, 뭐 그런 걸 코드 쉐이빙이라고 하고, 젊은 층에서는 아예 그냥 넷플릭스하고 뭐 유튜브 보면서 뭐 티빙 보면 되지. 뭐 아예 가입을 안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코드 네버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미 미디어학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드 커팅 현상, 코드 쉐이빙 현상이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시적인 자료를 보면. 다만 분명히 그리고 이제 가입자도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그리고 매출도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완 관계가 좀 강한 거 아닌가? 뭐 연구도 지적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코드 커팅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16년, 7년부터 아마 유료방송 가입자가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유료방송 서비스가 너무 싸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이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 뭐 70불, 80불, 뭐 100불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르푸 같은 걸로 이제 가입자당 매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서비스 가격은 뭐 집에 대부분 가입을 하셔서 알겠지만 뭐 싸게는 10,000원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비싸도 한 20,000원 선이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하고 이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넷플릭스가 한 9,500원에서 14,000원쯤 하니까요. 그런 저가다 보니까 이 대체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저가 구조는 상당히 다면 플랫폼적인 성격, 그러니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받으면서 수신료도 받는 양쪽 주머니를 차고 플랫폼이 하다 보니까 가격을 높이 올릴 인센티브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높지 않다. 뭐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통신 서비스와의 결합상 판매까지 같이 생겨서 유료방송 서비스를 그냥 뭐 10,000원인데 보지.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 때 그 CJ 헬로하고 SKT 인수합병 논의 때 사실 뭐 결과는 뭐 시장 협정 이슈로 이렇게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논의 자체는 결합상품 논의가 많았죠. 이 결합상품 때문에 이 이동전화의 지배력이 뭐 이렇게 방송 쪽에 전이된다. 뭐 이런 아니다. 논의가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 현재 상황은 결합상품 판매 때문에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이 OTT 경쟁 압력으로부터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체 관계가 눈에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제 그 대체는 좀 시작은 됐다라는 증거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 증가율, 그리고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서비스요.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를 세분화해 보면 이 개별 가입자가 있고 복수 가입자가 있는데 복수 가입자가 한 40% 넘습니다. 복수 가입자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은 뭐 집에서 두 단자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병원, 호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가입자가 보통 일반 가구인데 개별 가구, 일반 가구가 한 1,400만 단자 되거든요. 여기는 이미 정체가 됐습니다. 가입자가 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 가구 수준에서는 이 시장은 이제 완전히 포화다. 그래서 대체가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 폭발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젊은 층을 저희들이 보면 젊은 층의 특히 20대 가구주들을 보면 유료 방송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OTT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코드 네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자세한 수치는 이제 뭐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못하겠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측면에 보면 확실히 이용 측면에서 가입 측면에서는 OTT와 유료 방송 서비스 간 대체가 쉽지 않고 있는데 이용 측면에서를 보면은 이게 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TV 시청 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2020년은 예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매출을 보면 이제 VOD 매출이 유료 방송 사업자 VOD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2018년에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을 했으니까 2019년이 좀 의미 있는 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입은 대체가 안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매출 구조에서는 이미 상당한 경쟁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아르프도 유료 방송 사업자 아르프가 상당히 둔화된 것이 2019년, 2020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용에서의 대체가 좀 매출, 좀 더 나가면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OTT가 이제 이용되는 패턴을 보면 주로 제일 잘 많이 사용되는 시간과 장소가 9시에서 자정이라는 프라임 시간대 소위 말하는 장소는 집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동하면서 보안적으로 모바일로만 사용하는 매체가 아니라 여가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매체가 됐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료 방송 서비스와의 경쟁 관계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즘 조사는 아닌데 2018년도 결과를 보면은 외국에서 넷플릭스를 TV로 보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트래픽이 한 60%라고 나온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를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OTT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TV를 통한 이용 편의성이 증가될수록 유료방송 그리고 컨텐츠가 더 경쟁이 심해질수록 유료방송 서비스와의 대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경쟁 아까도 뭐 언급됐지만 아마 세 번째 주제가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요. 경쟁이 이게 지금 뭐 아마존 모델로 쿠팡이 쿠팡 플레이를 하면서 이커머스랑 얽혀 있고 네이버하고 티빙하고 제휴를 하고 뭐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게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이제는 이게 OTT와 방송만이 아니라 뭐 제작 거래 시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뭐 이커머스랑 쇼핑, 이커머스 뭐 게임 뭐 이런 산업을 가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어디까지 영향을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획정과 또 별개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유선 연구위원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중에 적으면 적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약 30분 정도의 그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익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조성익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 그리고 발표문 잘 봤습니다. 그 OTT나 유료방송 관련해가지고 그 제도적인 측면, 규제 측면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해서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발표문과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 여지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제가 향후에 보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 짧은 소견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서 뭐 한두 가지라도 보완하는 데 쓸모가 있는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그 유료 방송 또는 방송 콘텐츠 그 OTT가 됐든 유료 방송이 됐든 방송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그 콘텐츠라는 상품의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보완 관계와 대체 관계를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이용 시간이라는 측면인데요. 일단 이용 시간이라고 하면 사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내가 유료 방송을 보면 OTT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OTT와 유료 방송은 대체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 시간은 사실은 이제 소비량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소비량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한번 햄버거하고 감자튀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은 명백히 무관지인데요. 근데 햄버거의 품질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졌다고 하면 햄버거를 좀 많이 먹고 감자튀김을 좀 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햄버거의 소비량을 늘리고 감자튀김의 소비량을 줄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대체제가 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햄버거의 가격이 올라갔다. 햄버거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감자튀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감자튀김을 덜 소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득 효과가 있으니까 감자튀김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소비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감자튀김 소비도 늘릴 것이고 햄버거 소비도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졌다. 한쪽 상대 가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대편 재화, 그러니까 OTT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유료 방송 이용 시간이 줄어들면 그건 대체 관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OTT의 품질이 개선됐다고 해서 OTT의 품질이 개선됐을 때 유료 방송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 우리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난 한 10여 년간 OTT 서비스의 그 시장 성공을 견인한 것이 OTT 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 싸졌기 때문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OTT 서비스의 방송 콘텐츠 품질이 계속 개선되었느냐?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료 방송 이용 시간이 줄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게 보완된지 대체된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저기 잘 안 보이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건당 과금하는 TVOD하고 유료 방송의 VOD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소비 패턴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품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는 이용 시간 변화가 왔을 때 대체성과 보완성을 가려기가 마땅치가 않으니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했을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OTT의 TVOD 서비스하고 유료 방송의 VOD 서비스 간의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는 것. 그리고 아까 황유선 박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OTT 서비스들은 번들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료 번들로 제공되었을 때와 유료로 판매되었을 때의 사용량 이런 것, 그러니까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적어도 그 상품들 간에는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좀 확인할 길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뭔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TVOD와 VOD 서비스 사이에 대체 관계가 확인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AVOD와 SVOD까지도 넓어질 거냐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작을 해보는 단초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는 아니고 사실 두 가지를 이렇게 엮어놨는데요. 제가 컨텐츠 이용 측면에서의 대체 관계와 보완 관계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컨텐츠 이용 측면이 하나 있고 콘텐츠 이용 방식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텐츠 활용, 콘텐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콘텐츠하고 콘텐츠는 보완제입니다. 내가 오늘 A라는 영화를 봤다고 해서 B라는 영화를 안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A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B라는 영화를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콘텐츠와 콘텐츠는 물론 이제 아주 똑같은 콘텐츠들, 아주 유사한 콘텐츠들, 뉴스와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적인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콘텐츠와 콘텐츠는 보완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료 방송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유료 방송 플랫폼은 이제 대체제입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KT에서 유료 방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LG U+ 또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콘텐츠 소비자와 유료 방송 가입자라는 이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이 OTT 서비스가 소비자들한테 콘텐츠를 파는 거냐 아니면 유료 방송 플랫폼을 파는 거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사는 것이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OTT는 보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소비자가 사는 것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사는 거라고 하면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이 질문을 이제 좀 쉽게 얘기하자면, KT 올레를 통해서 9시 뉴스를 보는 거냐, 아니면은 오징어 게임 보려고 넷플릭스에 가입을 한 거냐.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보는 거냐, 아니면 오징어 게임 보려고 넷플릭스를 가입한 거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지난 한 10여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그냥 골라서 본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콘텐츠를 보려고 내가 뭔가 플랫폼을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다면 이제 이 시장의 중심이 플랫폼에서 콘텐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보완성이 있으니까 보완 관계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콘텐츠 양쪽에 공급자와 소비자 쪽에서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콘텐츠 공급자들은 과거에 사실은 멀티호밍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사실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하고 영화는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다 똑같은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 싱글호밍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공급자들이 멀티호밍에서 지금 이렇게 싱글호밍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콘텐츠 공급자들의 다 서로서로 OTT들이 하나하나 서로서로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보완제로 인식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유료 방송 서비스하고 OTT 서비스가 뭔 관계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시장이 원래는 보완 관계인데, OTT하고 유료 방송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OTT가 유료 방송 잡아먹으면서 대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만 갖고 보면 거꾸로거든요. 이게 예전에 공급자들이 다 멀티호밍 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다 유사하고 고놈이니까 대체 관계인데, 지금 다 차별화되고 소비자들이 플랫폼보다는 방송 단계, 컨텐츠 단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보완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결론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컨텐츠라는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컨텐츠 공급자의 싱글호밍, 멀티호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소비자 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컨텐츠 소비자 쪽에서 보면 컨텐츠 소비자들은 싱글호밍 하냐, 멀티호밍 하느냐. 예전에 아까 다시 아마존 프라임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넷플릭스로 가면 소비자들이 멀티호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OTT 간에서는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영화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도 따로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때문에. 그래서 OTT 서비스가 지금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성향이 증가를 하고 있고, 유료 방송 OTT와 멀티호밍의 멀티호밍에서 사실은 OTT들, 복수 OTT 멀티호밍까지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의 컨텐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보완성, 이 부분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멀티호밍의 소스가 뭐냐? 첫 번째는 사실은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유료 방송으로 TV를 보고,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으로 OTT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용 방식
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는 OTT와 유료 방송이 명백히 보안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집에서도 굳이 TV를 통해서 그 유료 방송을 볼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황희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에서 뭐 넷플릭스를 60%가 TV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디바이스 간 차이로 발생하는 보안성이라는 소스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자들을 몰티호밍에 만드는 두 번째 소스는 뭐냐?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다 유사하고 비슷하면 몰티호밍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방송 사업자들 또는 OTT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서로 이질적이면 컨텐츠 간 보안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멀티호밍으로 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OTT 사업자들이 콘텐츠 차별화 시도하는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료 방송 사업자하고 그 소비자 쪽에서 봐도 OTT가 대체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성립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콘텐츠, 특히 유료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뭐냐는 겁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하고 이질적인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의 보안성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료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열악한 콘텐츠라고 하면 그러면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콘텐츠의 품질이 결국 중요한 거고요. 지금 콘텐츠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는 보완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콘텐츠 이용,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본다는 콘텐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건 보완제인데,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보는 책들, 더 이상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책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책들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적어도 콘텐츠 이용이라는 측면만 보면 지금 이게 보완제냐 대체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제냐 열등제냐의 문제. 그래서 OTT 품질이 개선되면 소비를 안 해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갈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적어도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특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좀 보완관계와 대체관계가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뭐 한두 개라도 반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반영해 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조성익 과장님의 지정토론 감사드립니다. 토론문을 미리 발표자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그 토론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시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에 참석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황유선 연구위원님 토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 연구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예, 대체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케이블 TV와 OTT 간에는 대체성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IPTV와 OTT는 콘텐츠상으로 보완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PTV 사업자의 전략인 IPTV에서 OTT를 볼 수 있게 하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TV는 여러 세대들이 같이 보는 가족의 장이나 OTT는 개인 위주의 미디어로 매체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익 과장님 토론 내용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입니다. 책임 연구자의 답변입니다. 조 과장님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적 측면, 수요 함수, AHP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인 부분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 함수에 대한 답변으로 보안성과 대체성 관련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요 함수 도출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의 공정위 신경사항을 보면 가격이 10% 상승할 때 어디로 이탈하는지를 보고 대체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가격 경쟁과 결합상품 가입 부분도 고려하여
보안과 대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10% 상승한다는 의미는 각 가격대에서 수요 대체성이 상회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0% 인상 개념이 아닌 유보 가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격 탄력 성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것입니다. AHP 분석을 통한 대체와 보안 관계 파악에 대한 답변입니다. AHP 분석을 케이블 TV와 IPTV, OTT를 선택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또한 보안이 일어난다면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체 또는 보안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 발표 자료에는 분석 중이어서 포함하지 못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경영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식상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유료 방송과 OTT 간의 유사성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이 발표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그 발표자의 책임 연구자의 답변에 대해서 두 분 중에 뭐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제1세션 1발표 OTT와 다채널 유료 방송 서비스 간 수요 대체성 및 경쟁 관계에 관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